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저는 최근에 제 인생을 바꾸어 버릴 큰 결심을 했고 또 그 결심을 결과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야기 자체는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속은 시원하게 뻥 뚫리게 되었네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뻔뻔하게도 범죄를 저질러 놓고 본인이 한 짓이 어떤 짓인지 가늠도 못한 인간과 평생을 살 생각을 했다니 저도 어딘가 나사 하나가 빠졌던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부터 저에게 일어났던 그 기막힌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빨랐고 책임감도 강한 아이였어요. 왜냐고요? 제 밑으로 남동생이 둘 있었는데 둘 다 저랑 나이 차이가 꽤 났거든요. 첫째 동생과는 10살, 막내와는 11살 차이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돌봐야 했죠. 어느 순간부터 그게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어요. 부모님은 평범한 분들이셨어요. 아버지는 일반 사무직으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동생들을 연년생으로 낳으신 뒤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몇 년을 앓으셨어요. 그러다 동생들이 4살, 5살이 되었을 무렵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셨죠. 제가 중학교 2학년 15살 때였어요. 그 나이에 동생 둘을 돌본다는 건 쉽지 않았지만 당시에는 그게 제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네가 좀 도와야지. 동생들 잘 돌보는 것도 덕목이다. 알아? 부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춘기였잖아요. 솔직히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대신 그때 동생들을 잘 봐주면 하루에 2,000원 많으면 3,000원 정도 주셨는데 그게 꽤 쏠쏠했어요. 그 돈이면 학교 앞 분식집에서 라볶이 하나 사 먹고 아이스크림도 하나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작은 돈으로 친구들이랑 소소한 행복을 나누며 하루를 보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동생들이 저한테 더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보다도 제 말을 더 잘 듣는 거예요. 제가 말 한마디 하면 조용히 따라오고 제가 해주는 간식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듯 좋아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제 안에서 책임감이란 게 스멀스멀 자라나기 시작했죠. 집에 먹을 게 생기면 3등분 하기는 애매하고 양도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럴 땐 당연하다는 듯이 제가 양보했어요. 남동생들은 아직 어리니까 누나는 원래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은 말은 안 해도 그런 분위기를 은근히 풍기셨어요. 어느샌가 저도 그게 맞는 거라 여겼고요. 어머니는 집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뭘 하시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늘 이 집 저 집을 다니시며 무언가를 파셨어요. 어떤 날은 황토팩, 어떤 날은 화장품, 또 어떤 날은 마사지 기기 같은 걸 이고지고 다니셨어요. 저희 엄마는 손이 야무지셨어요. 말도 구수하게 잘하셨고 성격도 털털하셔서 어디를 가든 호감이셨죠. 그런데 그런 엄마가 저는 부끄러웠어요. 아유, 하나만 사줘요. 하나만. 애가 셋이요, 셋. 아유, 대학은 다 보내야죠. 아유, 참. 나도 애 키우는 입장인데 그건 좀. 이렇게 난처해야 하는 아주머니에게 화장품 세트를 억지로 안기듯 드리는 엄마를 보면서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속으로는 엄마 제발 그만해요. 그런 말을 삼키고는 있었죠. 그런데 더 난감했던 건 엄마가 저를 자꾸 내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공부는 좀 해요. 근데 돈이 있어야 밀어주죠. 안 그래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창피했을까요? 저는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엄마의 그 한마디에 마치 제가 집안 사정 때문에 힘겹게 버티는 불쌍한 아이가 되는 것 같았어요. 어릴 적 저는 그저 그런 엄마가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저는 누나로서 딸로서 또 엄마를 대신하는 어른 같은 아이로 자랐어요. 책임감이라는 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도 많았지만 그걸 내려놓는 법을 몰랐죠. 항상 당연하게 감당해야 할 몫이라 여겼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저는 쉽게 양보하는 사람이 되었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공부요? 그냥 그럭저럭 했어요. 뛰어난 실력으로
전교 상위권에서 노는 아이는 아니었고 그저 반에서 중간 이상은 했죠. 사실 제 스스로도 공부에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느낀 적은 없었지만 주변 아줌마들은 그런 저를 보며 야무지다 똑똑하다고들 하셨어요. 아마도 그건 공부 때문이 아니라 제가 어린 두 동생을 챙기며 살아온 모습 때문이었을 거예요. 또래 아이들이 자신만 챙기기도 바쁠 시기에 저는 밥도 먹이고 옷도 갈아입히고 때로는 숙제도 봐줬으니까요. 20살이 되었을 무렵 현실은 달랐어요. 정작 저는 대학에 가지 못했죠. 나중에서야 알게 된 이야기지만 엄마는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얘가 성적을 잘못 받아서 대학 못 갔어. 공부머리는 좀 있었는데 말이지. 처음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허탈했어요. 하지만 점점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정말 성적이 문제였을까? 아니에요. 저는 입시원서조차 제대로 써보지 못했어요. 이유는 아주 단순했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그 무렵 외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병세가 점점 나빠졌고 가족 중에서 병원비나 돌봄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엄마뿐이었어요. 엄마는 늘 이 집 저 집을 돌며 물건을 팔았고 아빠 역시 아등바등 일하며 돈을 벌어오셨지만 그 돈만으론 턱없이 부족했죠. 어린 동생들은 점점 커가면서 먹성도 좋아지고 갖고 싶은 것도 많아졌는데 그런 것 하나하나 다 감당하기엔 우리 집 형편이 너무 빠듯했어요. 여보, 이렇게 버려서는 나중에 무덤도 못 사겠다. 몸이 부서져라 이래도 남는 게 없다, 남는 게. 에휴, 자식들 키우는 것도 쉽지 않네, 정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숨이 턱 막혔어요. 나도 언젠가 그렇게 살게 될까봐 무서웠고 제 동생들에게만큼은 그런 짐을 지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죠. 대학보다는 취업을 택하자고요. 공부가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당장 먹고 사는 일이었어요. 20살, 저는 그렇게 사회에 나왔고 처음 취직한 곳은 통신사 대리점에서 운영하는 콜센터였어요. 정규직도 아니고 딱히 대단한 일도 아니었지만 당시 고졸인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는 그나마 나은 편이었죠. 처음엔 긴장이 됐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었어요. 그 돈으로 집에 생활비도 조금씩 보태고 동생들 학원비도 감당했죠. 누나, 나 이번에 수학 문제집 새로 나왔다는데 그거 사면 안 돼? 누나, 나도 휴대폰 갖고 싶어. 우리 반 애들 다 있단 말이야. 그런 동생들 앞에서 못하겠다는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매번 참고 살던 제 어릴 적이 떠오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또 허리띠를 졸라맸어요. 어릴 적부터 당연하게 양보하던 습관은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 그동안 모아둔 돈 꽤 되지? 생활비 좀 준 거 가지고는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그동안 모은 거 좀 내놔봐. 뭐라고? 그동안 내가 모아둔 돈은 왜? 아들놈들은 대학에 가야지. 너도 동생들 대학은 보내야 할 거 아니야? 그때 느꼈어요. 내가 가족을 위해 20살부터 달려온 시간이 고작 몇 마디 말로 가볍게 치부될 수 있구나 싶었죠. 제가 얼마나 아끼고 참아가며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엄마는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고 제가 스스로 선택한 삶이라며 책임지라고 말하는 듯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괜히 미안해지고 괜히 속이 시큰해졌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켠은 차가워졌어요.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아왔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었죠. 가족을 위한다고 해서 늘 옳은 선택만 하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삶에 대해 조금씩 다시 고민하게 되었어요. 정말로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나라는 사람은 어디쯤 서 있는 걸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또 한 걸음 내디뎠죠. 사실 모아둔 돈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요. 20살부터 사회에 나와 일했으니 그동안 차곡차곡 쌈짓돈을 모아두긴 했죠.
처음 받던 월급은 100만 원 남짓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급도 조금씩 오르고 저도 나름 뼈 굵은 사회인이 되어가며 급여도 2배 가까이 올랐어요. 물론 그게 어디 내세울 만큼 대단한 액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손으로 모은 세상 누구보다 값진 돈이었어요. 누가 대신 벌어준 돈이 아니니까요. 그런 제가 어느덧 30이 되었어요. 30이라니 어쩌다 보니 그 나이에 도달해 있었죠. 20살 무렵엔 30이 먼 미래처럼 느껴졌는데 막상 닥치고 나니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좀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까지 남만 챙기며 살 수는 없지 않나? 그런 마음도 솔직히 있었고요. 그 무렵 2살 연상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착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죠. 저보다 직장도 먼저 다녔고 어른스러운 구석이 있어서 제가 많이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결혼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2년 뒤쯤엔 결혼할까? 지금은 둘 다 돈을 조금 더 모아야 하니까. 그 말이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고 저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죠. 하지만 그 무렵 엄마는 저에게 동생들이 대학을 가야 하니까 돈을 내놓으라고 한 거죠.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웃으면서 대답했죠. 그건 내가 결혼 자금으로 모은 돈이잖아. 제 앞으로 계획도 있고 나도 시집 갈 때 돈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 혼자 시집 가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야? 지금? 내 동생들이 저렇게나 어린데? 천하에 몹쓸 년 같으니라고 딸이 어떻게 엄마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냐. 다른 집 딸내미들은 철마다 여행도 보내주고 용돈이랑 생활비도 척척 준다더라. 너는 대체 뭐니? 대체?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억울함에 목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죠. 다른 집 딸들 이야기를 들먹이는데 그 아이들은 평생 부모한테 지원만 받고 살았겠죠. 저는요, 10년 동안 제 인생을 포기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젠 제 미래를 위해 돈 좀 쓰겠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욕먹을 일이었을까요? 엄마 그런 애들은 포기하면서 안 살았을 거야. 집에서 부모님이 해주는 것들 다 받아먹으면서 살았을 거라고. 나는 매번 참고 살았잖아. 그런 말 마음속으로 수백 번 했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순 없었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거든요. 미안하다, 우리 딸. 아빠가 돈을 더 잘 벌었어야 했는데 그래도 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안 될까?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버지의 손은 언제 저렇게 쭈글쭈글해졌을까? 저 손으로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셨을 텐데 그런 생각이 스쳐갔죠. 동생들은 마치 먹이를 기다리는 아기 새처럼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조용히 제 쌈짓돈을 내놓았어요. 결혼 자금이고 뭐고 다 내려놓았죠. 내 손으로 벌어서 내 꿈을 위해 모았던 돈이지만 결국엔 가족을 위해 써야 했어요. 그래야 마음이 덜 아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세상 일이 늘 마음 같지 않죠. 남자친구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넌 늘 가족이 먼저야. 너 자신은 언제 챙기려고 하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는 저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저는 그렇게 사랑도 놓아야 했죠. 사랑보다 가족을 먼저 택한 게 잘한 일이었는지 지금도 가끔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땐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아니면 아무도 그 자리를 메꿔줄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또 제 마음을 숨기고 묵묵히 일을 계속했어요. 쥐구멍에도 볕이 뜰 날이 있다.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길 그 볕이 언젠가는 제 머리 위에도 따뜻하게 내려앉길 바라고 있었어요. 그래야 그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묘하게도 그런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막내가 대학을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하게 됐고 둘째는 군대를 다녀온 뒤 갑자기 사람이 달라졌다고 해야 할까요? 누나, 나 이제부터 내 생활은 내가 알아서 할게. 알바도 하고 돈도 벌 거야. 그렇게 말하는데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제 희생을 헛되이 여기지 않았구나 싶어서요. 결혼하고 싶었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로 저는 결혼이라는 단어 자체에 마음을 닫았어요. 한때는 저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꿈도 있었지만
현실은 늘 제 마음보다 앞서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34살이 되었을 무렵 뜻밖의 인연이 찾아왔어요. 제가 일하던 직장의 동료가 조심스레 소개를 해줬죠. 그렇게 만난 그는 해외 무역 회사에 다니는 분이었어요. 첫인상은 담백했고 말투도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무던하다고 해야 할까요? 말수가 적지만 속이 깊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죠. 출장이 잦은 편이라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일본이나 중국 같은 아시아권 국가로 떠난다는 게 아쉽긴 했어요. 그래도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오히려 서로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만남의 밀도랄까 깊이가 조금 달라졌다고 할까요? 서로 마냥 불같이 사랑한 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만날수록 마음이 편했어요. 두 사람 모두 나이가 있다 보니 애틋한 사랑보다 안정감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고요. 우리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서로 기대고 살아가면 좋겠다. 그 사람의 그런 말이 저는 좋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게 됐고 35. 누군가에겐 늦은 나이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가장 적당한 시기일 수도 있는 나이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많은 하객이 오거나 화려한 예식은 아니었지만 제 인생에서는 가장 조용하고도 단단한 순간이었어요. 결혼 생활은요, 그냥 무던했어요. 티격태격하는 일도 없고 그렇다고 매일이 로맨틱한 것도 아닌 말 그대로 평범했죠. 남편은 여전히 한 달에 한두 번 해외 출장을 다녔고 신혼 초엔 저를 종종 따라오라고도 했어요. 출장에 휴가 내고 같이 가면 안 돼? 호텔도 회사에서 잡아주고 비행기도 어떻게든 둘 다 비즈니스로 끊을 수 있어. 출장을 따라가서 뭐해? 나 아직 회사도 다니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 둘이 휴가 맞춰서 가는 게 낫지. 아이, 그러면 돈 많이 들잖아. 어차피 출장 가는 김에 여행도 겸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 좋잖아. 어차피 비행기 티켓 하나 더 끊어도 모를 텐데. 아유, 어떻게 그런 걸 아무도 몰라. 회사 사람들도 다 알겠지. 그러다가 괜히 걸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에이, 절대 모르지. 다들 바쁜데 누가 신경 써? 내가 그렇게 우리 엄마 모시고 몇 번 갔다 왔었잖아. 하지만 저는 직장을 그만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매번 조심스럽게 고사했어요. 그리고 추후에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좋기만 하던 시간이 언제까지나 이어지진 않았어요. 후회라는 감정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제게 다가왔죠. 결혼을 한 지 1년쯤 되었을 무렵 저는 아이를 낳았고 그날 이후로 여행이라는 단어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졌어요. 아이를 낳기 전까지만 해도 비행기 티켓 2장을 함께 끊자던 남편의 말이 아직도 생생했는데 말이에요. 그 시절 저는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 것조차 마음 편하게 할 수 없었어요. 우리 딸아이는 그야말로 저의 껌딱지였거든요. 제가 잠시만 자리를 비워도 그렇게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울었어요. 잠들 땐 제 머리카락을 손에 꼭 쥐고 자야 했고 품에 안겨 잠이 들다가도 내려놓기만 하면 소리치며 울어버리니 저는 손목도 허리도 성한 날이 없었죠. 정말이지 혼자 숨 돌릴 시간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조금만이라도 육아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했지만 현실은 너무나 달랐어요. 여보, 어디가? 안방에서 안 자게? 아, 나 출근해야 하는데 애가 밤새 울어서 잠을 못 자잖아. 이러다가 회사에서 잘리는 거 아니냐고. 우리 그냥 각방 쓰자. 그렇게 남편은 단호하게 각방을 선언했고 그때부터였어요. 제 자존감이 무섭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건요. 그는 저를 더 이상 아내나 여자로 보지 않았어요.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돌보는 사람 정도로 대하는 느낌이었어요. 출장 일정이 잡히면 누구보다 들뜬 모습이었고 마치 그 시간을 기다렸다는 듯 설렘이 묻어났죠. 그 모습에 괜히 속이 쓰렸어요. 저와 아이를 떠나 홀가분하게 짐을 싸는 그의 모습은 마치 이 집에서 벗어날 수 있어 행복하다는 듯 보였거든요. 출장 가는 걸 기다린 사람처럼 짐 싸는 거 아니야?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제 감정은 아무도 몰랐겠죠.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까지 제 속을 박박 긁어댔어요.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솔직히 놀라긴 했어요. 남편이랑 동갑인데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보다도 한참 젊어 보이셨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는 19살의 남편을 낳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좀 젊지. 내가 철없을 때 사고를 쳐가지고 말이야. 애 하나 키우느라 인생이 참 우당탕했어.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낳았을 시점에도 시어머니의 나이는 겨우 55세였던 거예요. 요즘 50대요? 완전히 다른 세대잖아요. SNS도 활발하게 하고 자아실현을 위해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도 많고요. 우리 시어머니도 딱 그런 분이셨어요. 젊은 시절 이혼을 하고 남편을 혼자 키우셨다고 하셨는데 그 고생의 흔적은 전혀 없으셨어요. 오히려 누구보다 발빠르게 트렌드를 따라가시며 세련된 이미지로 사셨죠. 처음엔 SNS에 특가 정보를 보려고 가입하셨다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일상을 공유하고 명품 쇼핑이나 맛집 방문 같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자랑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어요. 너는 SNS 같은 거 안 하니? 예, 요즘은 카페도 감성 있게 가야 해. 안 그래? 이런 건 너도 좀 배워야겠다. 제가 카페를 갈 시간이 어딨고 SNS 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애 키우느라 바쁜데. 어머, 얘 그거는 핑계야. 시간 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이거 봐라. 여기 요즘 엄청 유명한 카페라고 하더라. 내가 또 발빠르게 다녀왔더니 이거 봐. 좋아요 찍히는 거 보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며 예쁜 카페 사진을 보여주실 때면 괜히 속이 쓰리더라고요. 밤새 아이 울음에 시달리고 겨우 눈 붙여가며 하루를 버티는 저와는 너무나 다른 세계에 사는 분 같았어요. 우리 엄마는요, 아직도 문자 메시지 하나 제대로 못 보내세요. 늘 오타범벅이고 띄어쓰기 없이 문장이 이어지죠. 딸 밥 먹었니? 이렇게 문자가 오면 괜히 마음이 짠해졌어요. 그런 엄마와 시어머니는 정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늘 요즘 사람 같았고 저는 오히려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점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제 손길 없이는 잠시도 못 떨어지고 남편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시어머니는 제게 요즘 며느리들은 왜 그렇게 칙칙하냐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셨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제가 누구인지 잊어가고 있었어요.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냥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 시절에 저는 정말 많이 외로웠어요. 아무튼 시어머니의 그런 유행에 대한 민감함이나 사치스러운 생활은 제게는 솔직히 큰 부담이었어요. 저는 아이를 낳고 완전히 집안에 박혀 아이만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텼는데 시어머니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계셨어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아름답고 찬란하게 살 거야. 며느라, 너도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말을 하시면서도 정작 단 한 번도 제 육아를 도와주신 적은 없었죠. 도와달라는 말도 못 꺼냈고요. 솔직히 저는 어릴 때 부모님과 애틋한 기억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말이 살가운 딸이지 사실 그 어떤 속 이야기도 나눠본 적이 없을 정도로 거리감이 있었죠. 그래서 더더욱 우리 아이한테만큼은 절대 부담을 주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겪은 걸 또 아이가 느끼게 할 순 없다. 그런 마음이 강해서 친정엄마한테 아이 좀 봐달라는 말도 끝끝내 하지 못했어요. 괜히 아이에게 상처라도 남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컸거든요. 엄마도 그런 제 마음을 어렴풋이 알고 계셨는지 나서서 먼저 도와주겠다는 말을 못 하셨어요. 어느새 나이가 드신 엄마는 예전에 그 단단하고 무뚝뚝한 분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그동안 저한테 너무 모질게 굴었다는 미안함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외로움을 더 크게 느꼈어요. 집에서도 사회에서도 제 편은 없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고 어디에도 기대지 못하는 기분이 점점 저를 짓눌렀죠. 아이 돌보랴, 집안일 하랴, 누구한테 투정 한번 부릴 수 없던 저는 점점 말라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아이가 18개월이 되던 날 저는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냥 다 끝내버릴까, 나 없이도 다들 잘 살겠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마음이 지쳐 있었어요.
그날 밤 9시 저는 결국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울면서 아무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흐느꼈죠. 그랬더니 엄마가 단숨에 달려오셨어요. 엄마, 시간이 이렇게 늦었는데 여기까지 찾아오고 그래. 내 새끼 힘들다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그동안 해준 것도 하나 없이 너한테 고생만 시켰는데 내가 전제가 많아서. 아유, 왜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엄마, 나 진짜 속상해. 그게 뭐 틀린 말이냐? 나이 먹으니까 내가 얼마나 너한테 모질게 굴었는지 알겠더라. 너는 내 딸이야. 내 자식은 너다. 세상 누구보다도 소중한 내 새끼지.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터져버렸어요. 내 자식은 너다 이 한마디가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딱딱하게 굳어있던 얼음덩이를 순식간에 녹여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엄마는 거의 매일같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아이를 보며 울고 떼쓰는 소리에 저도 같이 울고 있을 때면 엄마는 딸아이를 안아들며 말했죠. 우리 손녀야, 내 딸 괴롭히지 마라. 아이고, 우리 딸이 또 힘들었구나.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저를 이렇게 보듬어 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너무 몰랐구나, 우리 엄마를. 그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어요. 사실 엄마는 예전부터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거겠죠. 다만 표현할 줄 몰라서 그걸 제게 전해주지 못했던 것 뿐이었을 거예요. 주말에는 남편이 집에 있다 보니 엄마가 오시는 걸 조심스러워 하셨지만 평일이면 출근 시간에 맞춰 조용히 오셨다가 퇴근 시간 전에 집을 나가셨어요. 남편이 출장이라도 가는 날이면 아예 우리 집에서 먹고 자며 저를 챙겨주셨고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유, 엄마가 오늘은 된장찌개랑 생선구이 해줄까? 아이, 손 많이 가잖아. 그냥 라면이나 하나 먹을게. 얼른 먹고 치우는 게 낫지. 나도 좀 쉬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결국 식탁 위에는 따끈한 국이 올라와 있었어요. 청소며 빨래며 온 집안을 정리해 주신 뒤에는 아이랑 놀아주기만 하라며 집안일은 다 해주시겠다고 했죠. 그게 너무 감사하면서도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엄마, 근데 왜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 아이고, 아유, 허리야. 어릴 때 말이야, 네가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려서 내가 네가 다 컸다고만 생각했던 게 한이 돼서 그래. 그게 이 엄마 마음에 오래오래 남았어.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부족했던 사랑이 이제야 채워지고 있다는 걸요. 늦었지만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 지금이라는 걸요. 엄마의 존재가 얼마나 든든하고 따뜻한지 이제야 비로소 느끼게 되었어요. 제 나이가 40을 막 넘겼을 때였어요. 우리 아이가 6살이었나 7살이었나 지금 생각하면 기억도 가물가물해요. 그 무렵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도 많이 변했어요. 아이가 말을 잘 알아듣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다 보니 엄마도 한결 여유로워졌고요. 그동안 긴 시간 동안 하루하루를 허덕이며 살았던 저희 모녀에게도 조금씩 숨을 돌릴 틈이 생기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 동생이 다니는 회사에서 직원 가족 전부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할인 혜택을 해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엄마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이번 기회에 꼭 건강검진 한번 받아봐. 이번에는 그냥 안 돼. 무조건이야. 그러게 말이다.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번에는 해봐야지. 근데도 꽤 값이 나가더라. 엄마는 가격이 조금 고민이 되는 것처럼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부탁을 했죠. 우리 엄마 건강검진 좀 받게 비용을 보태달라고요. 그랬더니 남편 놈이 얼굴을 확 굳히더니만 저에게 쏘아붙인 게 아니겠어요? 아니, 그 장모님은 그거 검사 받을 돈도 없어? 아, 왜 또 우리 돈을 쓰자는 거야? 그 말에 정말 기가 막혔어요. 여태까지 거의 6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엄마가 우리 아이를 봐주면서 그 고생을 함께 해주셨는데 제가 용돈 한 번, 선물 한 번 제대로 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겨우 건강검진 한 번 받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까지 아까워하나 싶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사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따로 용돈 드리고 예전에 저한테는 그렇게 같이 가자고 졸랐던 해외 출장을 나 몰래 시어머니 모시고 몇 번이나 다녀왔다는 걸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시어머니가 SNS 중독이시잖아요. 해외여행 가서 찍은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 쇼핑 인증샷까지 그걸 다 SNS에 올리셨거든요. 후쿠오카의 아침, 이렇게 여유로운 커피 한 잔, 우리 아들 덕에 몸보신 제대로 이런 식의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알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다른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살고 계시고 특별히 일하시는 것도 없는데 그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건 결국 남편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시어머니는 요즘 SNS로 즙도 팔고 효소도 팔아. 공구 한 번 하면 수익 꽤 된다 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제가 염탐해 본 결과 그런 판매 일정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 아무래도 남편이 도와드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시어머니는 살뜰히 챙기면서 우리 엄마에겐 못해주겠다는 남편의 태도가 속상했어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어서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결국은 제 동생이 돈을 보태줬어요. 그렇게 해서 엄마는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요. 결과가 나왔을 때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요? 대장암이요? 검사 결과를 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 그게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겠구나 싶었죠. 다행히도 아주 많이 진행된 건 아니라고 했어요. 암 치료와 수술을 병행하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에 그나마 정신을 붙잡을 수 있었지만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참고 얼마나 아파도 내색하지 않으셨을까. 그 생각에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내가 등 떠밀지 않았으면 혹시 그냥 지나쳤으면 너무 늦어버렸을지도 몰랐잖아요. 아유, 뭐 그렇게 울고 그래. 별거 아니래잖아. 크기도 작다고 그러고 항암해 수술에 뭐 다 하면 된다잖아. 그래도 엄마 암이라잖아. 나 무섭단 말이야. 엄마 진짜 검진 좀 받지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돈 들어갈까 봐 그랬지. 괜찮아. 이 정도면 별일 아닌 거야. 엄마는 늘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본인의 아픔보다 제 걱정을 먼저 하시고 늘 괜찮다는 말로 안심을 주셨죠. 하지만 저는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아프셨을지 또 얼마나 혼자 견뎌내셨을지를요. 그동안 너무 몰랐던 거예요.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대장암이라니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엄마는 평소에 건강을 끔찍하게 챙기던 분이었거든요. 이거 몸에 좋다더라. 이 즙 한번 마셔봐. 이 영양제는 이거 그거 관절에 좋다더라. 너도 챙겨 먹어야지. 그렇게 저에게는 매번 건강식품을 권하면서 정작 본인 몸은 하나도 챙기지 않고 계셨다니 그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엄마는 6년 넘게 우리 아이를 돌보며 저를 도와주셨고 저는 그런 엄마에게 건강검진 한 번 권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엄마의 대장암 소식을 듣고 멍한 상태로 남편에게 전했죠. 그런데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다가 얼굴을 찌푸리더니 이러는 거예요. 장모님이 대장암이라고? 진단 받은 거예요? 장모님 그나저나 그 보험은 들어두셨지? 우리 돈 들어갈 건 없지. 뭐라고? 여보 지금 그게 나한테 할 말이야? 아니 뭐 우리 생활도 빠듯하니까 하는 말이지.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순간 가슴이 턱 막혔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말문이 막혔죠.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고 그때부터 저는 남편과 대화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말이 오가면 또 상처만 받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화를 꾹 참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엄마가 우리 아이 돌보느라 고생하신 시간들을 떠올리며 이제는 내가 엄마 옆에 있어 드려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 곁에 딱 붙어 지냈죠. 병원 진료부터 식사 챙기는 일까지 모두 제가 맡았어요.
제가 병원에 오가는 걸 알게 된 남편이 어느 날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맞다. 여보, 이제는 그 가계부 같은 거 좀 써봐. 갑자기 왜? 여태까지 그런 거 한 번을 쓰라는 소리를 안 하더니? 병원 오가면서 쓸데없이 돈 나가는 게 많을 것 같아서 그렇다. 왜? 기가 막혔어요. 엄마 병간호에 쓰는 돈이 아깝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속으로 못됐구나 싶었지만 그냥 꾹 참고 넘겼어요. 돈이 빠듯한 것도 사실이었고 요양보호사를 둘 형편도 아니었어요. 제가 자리를 비우면 엄마 밥 챙겨줄 사람도 없었고 의사랑 상담할 때 동행해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고가운 눈빛을 보내셨어요. 아니, 우리 아들은 누가 챙기냐? 며느리는 맨날 친정. 도대체 그 얘기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시어머니의 그 말 아직도 생생해요. 그리고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입을 열기만 하면 친정 얘기 좀 그만하라며 불쾌해했죠. 저는 가족 중 누구 하나 내 편도 없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이랑은 더더욱 말이 사라졌고 시어머니의 연락은 일부러 받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난 어느 날이었죠. 왠지 밀사? 이번에도 또 출장 가? 비행기 스케줄이 애매해서 주말에 떠나야 해. 주말에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죠. 주말에는 제가 병원에 있어야 하니까 남편에게 딸 좀 봐달라고 부탁했던 참이었거든요. 이번 주말엔 아이 좀 부탁하려고 했는데 엄마 병원에 하루 종일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거 어쩔 수 없어. 이번 출장은 꼭 주말에 나가야 돼. 무슨 출장을 주말에 간다고 그래? 회사에서 가라는데 별 수 있냐? 내가 나가서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지. 이 집구석 나 없으면 어디 돌아가냐?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마. 그렇게 말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죠. 결국 저는 동생들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주말에 집에서 딸과 함께 놀고 있었어요. 점심때쯤 되니까 엄마 생각이 나면서 출출하시겠다 싶더라고요. 주말에 찾아뵙지도 못하고 했으니 평소에 엄마가 좋아하셨던 전복죽이라고 보내드릴까 싶더라고요. 배달앱으로 시키면 병원까지 배달을 해주니까요. 저는 마음이 괜히 울컥해서 특 전복죽을 시켜보냈어요. 3만 원이나 했지만 엄마가 한 숟갈이라도 기운차게 드시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런 건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었으니까요. 저녁엔 아이 씻기고 잠들 준비를 하던 참이었어요. 무심코 휴대폰을 들고 SNS를 켰는데 익숙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시어머니의 계정이었어요. 샵 우리 아들과 해외여행, 샵 아들이랑 단둘이 떠나는 일상 탈출. 거기엔 시어머니와 남편이 다정하게 찍은 여행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햇살 좋은 해변, 호텔 수영장, 고급 레스토랑. 이게 뭐지? 출장 간다더니 머리가 띵 울렸어요. 어쩐지 주말에 출장이라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중국이든 일본이든 동남아든 주중에 비행기가 없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매일 뜨는데. 그제서야 제 안에 있던 의심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손이 떨렸어요. 속에서 뭔가 들끓는 기분이었어요. 배신감이랄까 허탈감이랄까 나만 이렇게 지옥을 견디고 있었구나. 그때의 감정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당신 지금 출장 간 거 아니잖아. 어머님이랑 해외여행 간 거 맞지? 참 뭔 소리야. 출장 중이라니까. 우리 엄마는 왜 또 찾아? 어머님 SNS에 다 올라와 있어. 사진도 있고 태그도 있고. 뭐? 아들과 단둘이 해외여행? 그렇게 떡하니 써놨던데 뭐를 모르는 척하니? 그제서야 남편이 한숨을 쉬더니 옆에서 들리는 소리까지 전해졌어요. 엄마 SNS에 자랑해놨어? 응, 너랑 해외여행 가는 거 오랜만이잖니. 자랑 좀 할 수 있지 뭐. 시어머니의 해맑은 목소리는 정말 꾸밈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무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나 아등바등 살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말이죠. 제 귀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어요. 당신 출장이라며? 그래놓고 뭐 지금 여행을 즐기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출장 일정은 월요일,
회사에서 비행기 날짜를 제대로 안 봐가지고 이틀 먼저 온 거지 뭐. 지금 우리 엄마는 대장암으로 병원에서 항암 치료 받느라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당신은 어머님이랑 여행을 간 게 말이 돼? 아니 너도 전복 쭉 보냈잖아. 아 그랬으면 됐지. 너도 니네 엄마 챙기던데 나도 우리 엄마 따라한 거야. 뭐 어때? 그 순간 퍼뜩 떠올랐어요. 제가 배달 어플에 남편 카드를 등록해뒀다는 걸요. 그러니까 전복죽 결제 문자가 당연히 남편한테 갔겠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전복죽은 내가 집에 있었고 엄마는 병원에 계시니까 보낸 거고 해외여행은 그 전에 떠난 거잖아. 같은 선상에 놓을 일이 아니잖아. 평소에도 그래. 너는 주말마다 병원 간다고 우리 엄마 신경도 안 썼잖아. 그러니까 나도 우리 엄마만 챙긴 거지 뭐. 문제 있어? 나도 너처럼 그냥 따라한 거야. 너 그대로 따라했을 뿐이라고. 제가 너무 열이 받아서 부들부들 떨면서 뭐라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할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통화 내용을 엿들은 시어머니께서 홀라당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은 갈 텐데 꼭 그렇게 한마디를 얹어서 사람의 속을 박박 긁는다니까요. 아유, 그럴 거면 징적부터 시댁도 좀 챙기지 그랬어. 왜? 바가지 긁냐? 심보가 못됐네 아주. 지엄이 닮아서 그런가 보다. 그 심보 고약한 게 딱 지엄이 닮았지 뭐. 어머님,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지금 저희 엄마 들먹이신 거예요? 그래, 내가 뭐 못할 말 했냐? 지엄마도 승질 들었고 뒤끝심해서 병 걸린 거 아니겠어. 암도 아무한테나 오는 줄 알아? 그 말이 제 귓가에 쐐기처럼 박혔어요. 그날 하루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항암을 버텼는지 손톱이 얼마나 검게 변했는지 다 봤던 저는 그걸 모욕처럼 내뱉는 시어머니를 보며 이가 갈렸죠. 어떻게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할 수가 있어요? 당신 듣고 있지? 당신 후회하지 마. 아니 이 사람이 지금 협박하는 거야 뭐야.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주제. 네가 뭘 어쩌겠다고. 아 뭐 이혼이라도 하게? 너 같은 사람이 감히? 아니 나한테 감히 그런 소리를 해? 그 말에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날 저는 많은 걸 포기했어요. 기대도 존중도 부부라는 이름도. 그리고 아주 천천히 조용히 결심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후회를 하게 될 사람은 누군지 곧 알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전화를 뚝 끊은 뒤에도 저는 한참이나 휴대폰을 쥔 채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속에서는 말 그대로 열불이 치밀었고 손끝은 떨리기까지 했죠.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암에 걸릴 신보라니요? 세상에 자기가 암에 걸려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 열기를 억지로 삼켰어요. 왜냐면요, 저도 다 생각이 있었거든요. 준비라는 걸 그냥 하루아침에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조용히 하나씩 준비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걸 꺼냈을 때가 온 거죠. 저는 곧장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누구냐고요? 바로 제 남편을 소개시켜줬던 예전에 같이 일했던 회사 동료였어요. 나야 오랜만이다. 그때 너 이직했다고 했었지? 지금은 A무역 감사팀이야. 네 남편한테 이야기 못 들었었어? 아니야 들었어. 우리 소개시켜준 친구가 감사팀에 들어왔다고. 아직도 거기서 일하고 있는 거지? 내가 제보 하나 하려고. 그 친구는 2년 전쯤 우리 회사에서 잘 나가던 브레인이었어요. 일 잘하기로 유명해서 그 무역회사에서 감사팀으로 스카웃돼 간 인재였죠. 남편이 다니는 바로 그 회사요. 제가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한 이유는 단순했어요. 이제 준비해 둔 것들을 꺼낼 타이밍이 온 거였거든요. 사실 저는 그동안 남편이 해외 출장을 다닌다는 말이 마냥 믿기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출장이라는 핑계로 뭔가 감추는 게 있다. 그런 의심을 품기 시작한 게 1년 전쯤부터였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조용히 챙겨두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두고 간 카드 영수증들, 비행기 티켓, 호텔 바우처, 그 외 자잘한 지출 내역들까지요. 예를 들면 남편은 출장이라며 회사 법인카드로 비즈니스석을 결제했는데 티켓은 2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두 장의 명예 중 하나는 시어머니였죠. 또 어떤 날은 바이어 접대 명목으로 결제했다고 주장하던 영수증을 봤더니 마사지샵 이용 내역에 화장품 구매까지 있었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갖고 있었냐고요? 남편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일부 영수증을 챙겨뒀거든요. 회사에서 누가 물으면 이거 바이어 접대비예요. 라며 둘러대려고 말이죠. 남편은 그 무역회사에서 직원이 겨우 3명일 때부터 일했던 터줏대감이었어요. 사장님이 해외 출장을 보낼 때마다 믿고 맡기셨고 성과도 내니까 당연히 신뢰가 깊었죠. 승진은 어려웠지만 대신 그 신뢰로 편의를 많이 봐주셨어요. 오래된 직원이니까 좋은 비행기 태워줘라. 호텔은 좀 더 좋은 데로 잡아주고. 그 배려를 받은 남편은 그걸 역으로 이용했어요. 본인 출장 일정에 시어머니를 얹어서 둘이 편하게 여행을 다녀온 거죠. 그리고 그 시어머니는 뭐 했냐고요. SNS에 여행 사진 올리고 우리 아들과의 달콤한 탈출 같은 해시태그를 붙이며 팔로워들 유도하고 자신이 만든 즙이며 효소며 판매하기 시작했죠. 그 즙이요? 사업자 등록도 없었어요. 명함 한 장 없이 SNS DM으로 주문받고 결제는 전부 현금 유도. 카드 결제는 안 돼요.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요. 그 말 한마디로 현금으로만 거래했어요. 이건 명백히 탈세였죠. 판매량을 숨기고 수익을 신고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시어머니 SNS를 수개월간 염탐했어요. 이번에 ABC집 10팩 한정 판매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구 일정을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번호는 단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 게시물들 전부 캡처해뒀어요. 날짜, 시간, 댓글까지 모두요. 그뿐만 아니라 남편이 출장이라며 사적으로 썼던 회사 카드 내역들, 시어머니 항공권, 고급 마사지샵 결제 내역, 그리고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로 들어간 즙 판매 입금 내역까지. 그건 명백한 회사 기만이자 세금 탈루였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묵묵히 준비해왔던 거예요. 남편이 그동안 가졌던 모든 특권이 자기 손으로 무너질 거라는 걸 아직은 모르겠죠. 하지만 제가 독을 품었는데 5, 6월에 서리도 내리지 않겠어요? 친구에게 전화를 건 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동안 모아뒀던 자료들, 남편의 출장 명목하에 발생한 사적 지출 영수증, 시어머니와 동반 해외여행을 자랑하듯 올린 SNS 게시물, 마사지샵 이용 내역, 고급 레스토랑 결제 내역 등 모두 정리해 파일로 만들어 놓고 있었거든요. 그걸 다 정리해서 동료에게 전송하겠다고 했어요. 이 직원은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가족과의 해외여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회사의 자산을 지속적으로 사적으로 이용 중입니다. 회사 윤리강경 2조 4항 위반에 해당되며 관련 영수증과 SNS 증거를 첨부합니다. 제가 그렇게 한 줄로 딱 정리해서 보냈죠. 그 문장이야말로 감사가 시작되기 딱 좋은 경고였어요. 근데 정작 남편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오히려 저한테 문자까지 보내며 약을 올렸죠. 너 전복죽 보내고 기분 좋았지? 나도 기분 좋게 엄마랑 와인 마셨다. 참 여기 레스토랑이 좋아. 다음에 누가 너 데려가 줄 일은 없겠지만.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답장 대신 이미 제출된 증거들이 회사를 흔들고 있었으니까요. 회사는 빠르게 움직였어요. 제가 보낸 자료를 토대로 남편이 없는 사이 회사 내부에서는 거의 압수수색 수준의 조사가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자리에 컴퓨터와 서류들을 전부 뒤졌고 각종 출장 보고서, 영수증, 그리고 출장비 정산 내역을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터졌죠. 회사 감사팀은 남편 명의로 청구된 출장비 내역 중에서 무려 1,200만 원 상당의 부적절한 사용 내역을 발견했어요. 항공권을 2장씩 동시에 끄는 흔적, 호텔 숙박 내역에 시어머니 이름이 함께 기재된 것, 고급 마사지샵 영수증, 심지어는 화장품 구매 내역까지 줄줄이 나왔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제출한 시어머니의 SNS 사진 속 장소와 날짜가 전부 일치한다는 사실까지 확인됐어요. 회사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바로 조치에 들어갔어요. 출장지에서 남편에게 즉각 복귀 명령이 떨어졌고 무기한 정직 통보와 함께 법무팀의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까지 내려졌어요. 남편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시어머니와 함께 부랴부랴 귀국했어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무릎을 꿇고 사장님께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다고 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큰 실수였습니다. 제가 겁대가리를 상실했었나 봅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제가 괜히 여행을 가자고 해서. 감사팀 친구가 몰래 엿보고 저한테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었는데 빌고 비는 꼴이 아주 하찮고 우습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예상치 못하게 사장님께서 직접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혹시 이 사안에 대해 증인으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며칠 동안 출근을 정지당한 남편은 저에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을 하는 척 회사에 가서는 사장실 앞에서 빌고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함께요. 그 사실을 사장님께서 알려주셨고 저는 사장님이 증언을 해달라고 한 날 남편에게는 말을 하지 않고 회사에 나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자리에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제 엄마를 모욕하며 제 희생을 조롱했던 그들 앞에 당당히 나타났어요. 뭐야? 당신이 여기 어떻게 나타났어? 왜 왔어? 꼴 좋다. 회사 돈을 그렇게 지멋대로 쓰더니만. 각자 가족은 알아서 챙기자며. 앞으로 어머님이랑 너랑 둘이서 잘 먹고 잘 살아봐. 난 이제 내 인생 내 딸, 내 가족만 챙길 거니까.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은 눈도 못 마주쳤어요.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지 못한 채 고개만 떨군 채 있었고요. 무릎을 꿇고 사장님 앞에서 빌고 있던 남편은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제가 들어서는 모습을 보자마자 순간 얼굴이 굳더니 천천히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증거를 넘긴 사람이 바로 저라는 걸 알아차린 듯 얼굴빛이 일그러지면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눈이 확 돌아간 상태였죠. 당신이었어? 그걸 네가 넘긴 거냐고? 이 미친년이 누구 앞길을 막으려고? 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달려오려는 남편을 제지하듯 그 순간 사장님이 굵은 목소리로 호통을 치셨어요. 거기서 멈춰. 지금 네가 누구한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야? 그렇게 뻔뻔하게 행동하고도 지금 화를 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회의실 안의 공기가 쫙 가라앉았어요. 모두 숨을 죽이고 사장님의 말을 듣기 시작했죠. 그러길래 왜 여자 말을 안 듣고 혼자 나대다가 이 사달을 만드나? 가족이 네 가족 내 가족이 따로 있어? 자네를 믿었던 건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자네가 우리 식구처럼 일해왔기 때문이야.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그래서 믿고 맡겼던 거지. 근데 가족을 소홀하게 대하는 자네는 더 이상 내 사람이 아닐세. 그 말에 남편은 어깨를 축 늘어뜨렸고 저는 조용히 가방을 꺼내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이혼 서류였죠. 남편 앞에 그 서류를 꺼내 보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도 당신을 이제 더 이상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혼해. 이혼을 하자고? 잠깐만, 이거는 좀... 아니, 내가 회사에서 잘리게 생겼으니까 덤튀기 쓰게 생겼으니까 지금 뭐 꼬리를 자르겠다는 거야? 아니,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했던 짓을 생각해봐. 내가 이혼을 안 하게 생겼니? 시어머니도 안색이 확 달라졌죠. 얘야, 우리 실수였다. 내가 잘못했다. 이혼 같은 건 생각하지 마라. 저를 말리려고 하더라고요. 둘은 그 자리에서 머리를 숙이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게 저를 위한 사과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이혼 도장을 찍는 순간 본인들에게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뒤늦게 실감했겠죠. 무기한 정직이라는 통보도 사실상 해고에 가까운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사내 윤리규정 위반으로 기록이 남게 되면 업계에서 다시 기회를 잡는 것도 어렵다는 걸 그들도 알았을 거고요.
남편은 뒤늦게 사태 파악을 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뻔한 말이었죠. 앞으로 잘하겠다, 봐달라.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어요. 돌아갈 자리는 없었죠. 회사 측에서는 이미 남편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출장 목적 불일치 내역, 항공권 동시 발권, 사적 소비 지출 등의 자료를 전부 확보한 상태라고 했고, 동반자의 존재도 시어머니의 SNS 덕분에 명백히 확인된 상태였어요. 회사 입장에서도 시어머니가 사적 경비로 혜택을 입은 이상 공범으로 배임 횡령 여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저는 그때부터 이혼 소송을 본격적으로 준비했어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남편 명의의 금융정보 조회 동의서를 제출했죠. 변호사는 재산 분할을 확실히 하자며 리스트를 뽑기 시작했어요. 예금, 적금, 보험, 퇴직연금, 그리고 사내복지 포인트와 적립금까지 모두 조회됐어요. 회사에서 징계가 확정되면 퇴직이 불가피하다는 걸 알기에 저는 퇴직금 가압류도 변호사와 상의해서 바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전문가가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이혼 소송을 예정대로 진행했고 남편은 그 후로 날마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살았어요. 회사에서는 법무팀 조사에 소환되고 징계위원회에 불려가고 시어머니도 탈세 의혹으로 세무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요. 아이, 진짜 이혼까지 가야 되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리된 지 오래였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위한 선택만 남은 거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제 딸과 저, 우리 둘만의 삶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니까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니까 편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신경 쓸 일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이혼 소송을 멈추지 않았고 남편은 한꺼번에 닥친 일들도 멘탈이 아주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신은 언제나 외로운 사람의 편이라고들 하죠. 그 말이 정말이라는 걸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어요. 남편은 결국 회사 측 감사를 통해 3가지 사유로 해고 징계를 받게 되었어요. 출장비 부당 정산, 시어머니와의 동반 해외여행, 그리고 회사 명의 법인카드로 사적인 유흥비 지출, 그중 어느 하나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충분했을 텐데 3가지가 한꺼번에 밝혀진 거니까요. 저는 그와 동시에 이혼 소송 외에도 개별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준비했어요. 단순히 헤어지는 걸로 끝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동안 제가 겪은 모욕과 상처, 엄마를 향한 모욕적인 말까지 그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싶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역시 가만둘 수 없었죠. 남편과 함께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동반 해외여행을 즐긴 증거가 명확했으니 민사적 공범 책임을 물어 공동배상을 청구했어요. 저는 복수한 게 아닙니다. 법대로 처리했을 뿐이에요. 그 한마디가 저를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말이었어요. 법이 정한 절차대로 제가 겪은 피해를 회복하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법대로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는 가장 뼈아픈 칼이 되어 돌아갔을 줄은 몰랐겠죠. 시어머니는 SNS 계정을 조용히 닫았어요. 즙이며 효소며 자랑으로 시작했던 그 플랫폼은 결국 스스로를 파묻는 무덤이 되어버렸죠. 남편은 회사에서 잘린 후 무직 상태가 되었고요. 구인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면접을 보러 다니긴 했지만 업계에 이미 소문이 퍼져 있어서인지 번번이 탈락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 끝까지 아주 성실하게 움직여 주셨어요. 이 정도면 세무서에도 넘길만 하죠. 그 말 한마디에 변호사는 곧장 세무서에 자료를 정식 제출했고 탈세 관련 조사도 함께 들어갔어요. 법인카드로 사적인 외국 소비를 했던 부분은 부당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증여세 혹은 누락소득세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대요. 결국 남편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법인의 자산을 반복적으로 사적으로 사용한 점, 증거가 명확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엄중한 책임이 요구된다. 남편은 법정에서 그날도 울며 고개를 떨구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어요. 퇴직금은 전부 가압류되었고
재산 분할 과정에서도 남편 명의의 예금과 주식 일부가 저에게 넘어왔어요. 위자료 역시 인정받았고요. 시어머니는 또 다른 방향으로 타격을 입었어요. 집과 효소를 SNS를 통해 팔았던 게 문제가 되었는데 배송 전에 SNS 계정을 닫아버려서 피해자들이 모여 집단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돈은 냈는데 물건이 안 왔다. 현금만 받던데 이거 탈세 아니냐? 그렇게 피해자 수십 명이 함께 나서면서 시어머니는 민사뿐 아니라 세무조사까지 받게 됐어요. 사업자 등록도 없이 수년간 현금 거래를 유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결국 2,300만 원 상당의 세금 추징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일부 피해자들은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 중이었어요. 요즘은 밖에도 안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가는 걸 좋아하던 유행의 선두주자였는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이건 누구에게도 자랑할 일이 아니었어요. 복수의 맛보다도 진실이 무너뜨리는 힘이 얼마나 묵직한지를 보여주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요, 지금은 새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는 밝게 웃고 저는 주말마다 엄마와 함께 공원에 산책을 가요. 우리 엄마는 암 수술을 잘 견뎌내셨고 전이도 없이 깨끗하게 암이 제거됐습니다. 다행이죠? 힘들고 외롭던 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을 지나와 저는 비로소 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저라는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잘한 일이라 생각하며 오늘 저는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